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검수완박을 향한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자 오늘 전격적으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 카드를 던졌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통과라는 그 민주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글쎄 지금 두 기관차가 끝이 잘 안 보이죠. 지금 막 마주 향해서 쫙 달려오고 있는 중이고 청와대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메시지를 놓고 지금 서로 아전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하거든요. 나한테 이 안을 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한테 지금 뭐 내 임기가 분명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 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여당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여당이 모르겠어요. 아전 인수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 앞에다가 방점을 찍는 거죠. 검찰의 개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금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계속 질주를 하고 있고 민영배 탈당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건 정말 극단의 극약 처방, 비상 처방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면은 이 기관차가 과연 부딪힐 것인지, 부딪히기 직전에 쓸 것인지, 아니면 이탈을 할 것인지, 궤도 이탈의 뭐 가능성도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잘 끝이 안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지금 민주당이 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 경주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딱 옆에 다 가리고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든 전문가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런 거 일체 신경 안 쓰고 검수완박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그 의지란 말이죠.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무리를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연유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부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70분 동안이나 회동을 했어요. 7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네. 통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선문답이에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개혁 입법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입법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죠.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이 문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대통령이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라는 거구나 라고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문 대통령의 어법이 그래요. 예, 어법이 상당히 선문답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그 삼선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저지시키기 위해서 상임위
그 사보임이라는 걸 하죠. 다른 사람을 대체 네네. 투입하고 빼오고 그런 건 덜어 있었는데 탈당을 시키는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을 무소속을 만들어 가지고 법사위에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이제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총선 전에 비례 정당 만들어 가지고 꼼수 정당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선 끝나고 반성하는 척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꼼수 탈당이죠.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다. 근데 결국은 6.1 지방선거 때 이런 것이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언급을 그 방점을 찍고 민주당의 아전 인수로 현재 이 문제를 풀고 가는 것 같다. 두 분이 이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전격적으로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박 의장이 이제 남아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장이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법안 일소위에 지금 계류 중이고 어저께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 뭐 욕설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면서 지금 오늘 오후에도 별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법안 소위는 사실은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것도 항상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법안 소위 공개해야죠. 그러나 법안 소위는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법안 일소위 지나고 바로 법사위로 가게 되면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법사위가 끝나고 본회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본회의는 그 살라미 회기를 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로 들어가면은 사실 좀 방법이 없어요. 180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라미 회기를 하려면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의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이죠. 근데 지금 의장이 미국하고 캐나다 순방을 취소했다는 얘기는 이걸 회피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결정을 내가 하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살라미 회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로 결판이 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내가 해외를 가는 거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있겠다고 그러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살라미 회기를 쪼개기를 쪼개기를 하겠다. 하여튼 내가 내 선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사인으로 해석을 하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회계 쪼개기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글쎄 반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겠지만 박병석 국회의장도 부담이 클 겁니다. 사실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한 달 정도 남았지. 그렇죠.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네. 미션이 될 텐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사실 의회 민주주의 자였어요. 예, 지금 이제 6선 의원이시죠. 네. 상당히 그 합리적이시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순방 보류를 하시고 이것을 이제 직접 처리하시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 무조건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아직까지는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이 있는데 의장 신분으로서 해외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국회에 이제 머물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은 그래도 여야 한번 머리 한번 맞대봐라. 제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과거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강창희 전 의장님이나 김영호 또 정의화 의장님 이런 분들은 저가 이제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은 우리가 가가지고 이것 좀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거 야당하고 협의해 오라고 그러고 네.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좀 섭섭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여야 협의를 해야죠. 합의를 네. 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몽땅 뺏겠다고 하는 검수완박 이 엄청난 법안을 글쎄요 이게 살라미가 됐든 쪼개기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박병석 의장님이 처리하신다 그러면 국회 그 의장 역사에 오점을 남기실 텐데요. 저는 그 부담을 안고 가실까요?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네네. 네, 사실상 검수완박을 막을 카드가 없는 국민의힘인데요. 그럼에도 표정이 막 어두워 보이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검수완박은 지민완박,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뭐 박살이 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검수완박은 국민의힘에게 꽃놀이패, 그러니까 뭐 저도 부담이 없는 가벼운 정도라는 시각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정당이 같이 사실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검수완박을 막 무조건 몰아붙이는 민주당, 물론 국민 여론으로부터는 굉장히 역풍 불 거예요. 그게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몇 날 며칠이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도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가 어렵고 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 소재를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당으로서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좋은 점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한 가지 또 넘어야 될 산은 인사청문회죠. 총리 후보와 이제 장관들, 네.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인데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지금은 위험 부담이 양쪽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무리를 하느냐, 누가 더 정말 국민 여론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봐가지고는 뭐 무소속까지 만들어가지고 상임위 사보임 시키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검수완박이냐, 이제 그 청문회냐. 인사청문회냐, 지방선거에 어떤 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말씀하셨어요? 네, 그 두 가지 요인 뭐 분명히 있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이 이제 어떤 퍼포먼스와 그 뭐가 또 튀어나올지 전혀 지금 모르거든요. 네. 지금까지 튀어나온 것도 많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추가로 폭로가 있을 거고요. 아마 매일 뭐가 나올 겁니다. 19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정신없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에 이 검찰 법안까지 불려가지고 지금 아마 정신없는 5월까지 지내게 될 거고 6월 1일 날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예측은 불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가 튀어나올지 지금 사실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상황을 이제 보겠습니다. 김호순 검찰총장이 5가지 절충안을 이제 들고 나왔어요. 검수완박 법안을 대신할 이제 절충안인데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 지휘권 부활, 또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강화, 검사 전관 예후 처벌 강화 등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게 그 민주당을 설득을 하면서 그 검수완박을 그 대신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무슨 기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 얘기를 해도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을 설득할 만한 안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의 시간은 벌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 그 내용도 아직 전혀 나오지가 않았는데 네. 수사 지휘권.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수사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민주당에게는 호소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해서 앞뒤 안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의 그런 발언, 그런 그 제안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것이 그 어떤 뭐랄까 민주당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의 기류가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40년 지기가 아닌 40년 지인으로 선을 그었고요. 도덕성을 추가 잣대로 거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하게 몇 년직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쪽 이력을 봤더니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검사로 활동한 게 뭐 94년부터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0년은 안 되죠. 그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어쨌거나 당선인 쪽에서 40년직은 아니다라는 거를 굳이 이야기한 것은 모든 언론에서 40년직이 왜 친구들만 챙기냐, 인연이 있는 사람만 챙기냐, 이런 그 알고 있는 사람만 발탁하느냐라는 여론의 부담. 그런 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글쎄요, 그거 40년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정호영 내정자가 어떤 그 여론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얼버무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세 가지예요. 임명 철회가 있고 또 하나는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임명 강행을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정도의 이제 방안이 있을 텐데 결국 이것도 6.1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유는 공정과 상식을 한번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 조국 일가에 대해서 들이댔던 기준보다는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강해야 된다. 그래야 정권 교체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이야기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위법이냐 불법이냐 편법이냐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맞게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카드를 다시 걷어들이는 분위기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게 0.1% 내드는 특권층들의 얘기거든요. 그런 편입 의혹이라나 이런 네. 거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장인 상태에서 2번씩 그 편입 시험을 보게 된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알겠습니다. 40년지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후보자 본인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뭐 40년인지 10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후보자 본인이 얘기한 것을 당선인이 수정을 한 거. 그러면 30몇 년이라는 얘기냐. 지금 뭐 그런 농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것도 뭐 의미 있는 얘기긴 하지만 역시 도덕성도 문제가 된다라고 당선인이 쪽에서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법률 문제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법률 이전에 도덕과 윤리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태도의 전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후보자 윤 지명자의 운명은 이제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청문회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 당선인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이건 적어도 철회를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청문회까지 안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당 전략 공천위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공천에서 이제 배제를 하자 송 전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단수 공천한 충북지사로 단수 공천한 노영민 후보와는 왜 다른 고무줄 잣대로 판단을 하느냐 이런 그 비대위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계파 갈등 조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이 어쨌든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계파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386, 586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송영길의 문제로 지금 불거져 나온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이걸 결정을 한 전략공천위원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 모두 다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그 선언을 했잖아요. 출마하지 않겠다, 네. 다 같이 물러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전환해가지고 나오면서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지금 시비가 벌어졌고 서울 시내를 지역구로 된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거의 다 반대합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손가락으로 꼽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서울 시내에 지역구를 둔 분들의 상당 숫자가 사실은 386과 유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송영길 후보가 낙관을 한 거죠. 나랑 여러 가지로 친밀하니까 내가 비록 인천이지만 서울로 갔을 때 환영해 줄 거다라고 판단을 잘못한 거고요. 전혀 지금 다른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송영길 후보의 경쟁력이 혹시 뛰어나게 있었다. 그러면 얘기는 다르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지금 386 내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팽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586. 네. 이제는 586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 송영길 카드는 이제 더 이상 아마 거의 생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늘 뭐 공천 배제를 아마 그 최종 결정한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배제 결정으로 배제 결정은 날 이미 거라고 보시면 전략공천위원회 쪽에서 했고요. 네. 이제 그 비대위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전략공천으로 다음 사람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송영길 후보의 건은 끝나는 거죠. 그냥 묻히는 거, 지나가는 어쨌든 겁니다. 공천 배제로 이제 네, 끝날 것 공천 같다고 배제로 이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이제 보시는군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이낙연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 쪽으로 네. 이제 선거 운동을 네, 하셨는데 이낙연 이낙연 후보하고. 전 대표가 다시금 등판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등판을 하려면요. 네. 소음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죠. 일단은 송영길 등 6명의 이번에 배제가 된 분들이 승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를 지역구로 둔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이 오케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개파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 본인이건 간에 이낙연 후보가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기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등판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낙연 후보는 여러 번 뜻을 전달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에서 대안은 누가 그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 출마를 했던 젊은 피 박용진 후보나 아니면은 지금 거론이 박영선 됐던 전 장관도 이야기하는 박영선 전 장관 아니면은 강병원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데 강 의원은 나는 한 번도 시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박영선 전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네. 뭐 이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유승민, 김은혜 이렇게 두 사람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팽팽합니다. 민심은 유 전 의원 그리고 당심은 김 의원으로 흐리는 분위기인데 여론조사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기세가 상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유 전 의원과 또 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관련해서 좀 연락을 주고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다 가깝죠. 네.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의원은 했고 그런 뜻이었군요. 김은혜 의원은 제가 뭐 기자할 때도 옛날에 사회부 뭐 방송사는 달랐지만은 네. 더러 좀 만나고 그랬습니다. 음, 그 민심과 당심이 약간씩 이제 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쨌거나 흥행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인수위 당선인 대변인을 하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윤심이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나오든 다 윤심이라고 봐야죠. 근데 미묘한 그런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본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그 후보가 살짝 또 앞서는 네. 여론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하고 내일 이제 그 경선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모레 결정이 여론조사 나는 거죠? 예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데 제가 안 나가길 다행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줄 알았으면. 근데 어쨌거나 공정하게 잘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모레면은
이제 네.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어쨌거나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냉정하게 모레 누가 티켓을 잡을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뭐 그걸 알면 뭐 제가 나갔죠. 네. 예, 알 수 없는데요. 아무튼 뭐 양쪽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양쪽에서 뭐 많이 지지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 다 능력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지난번에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한테 진 경기도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도 이겨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 거죠.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신전 의원께서는 두 분 중에 어떤 그 후보가 올라오는 게 민주당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있는지 경기지사 선거에서. 네.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리한데 그렇죠. 김동연 후보하고 비슷하게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분은 사실은 경력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죠. 근데 이제 인기는 김은혜 후보가 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를 이기는 쪽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아마 국민들한테도 맞아 당신들이 이겼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여론조사 그 양자 대결에서도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팽팽하게 붙고 있는 상황인데 모레 인물도 이제 인물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진짜 그 검수완박 이쪽에서는 청문회 네. 이게 주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이 지금 아주 그 시커멓게 타고 있을 겁니다. 네, 중앙당이 잘해줘야 되는데 또 인수위가 잘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모레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누구로 결정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회 상황 그리고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들의 당내 경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